여러분 안녕하세요. 농부 아내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저의 텃밭을 소개하면서 옥수수 수염을 닮은 머리카락을 쭉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의 소설가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 여인의 머리칼,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만나는 아주 따뜻한 한 부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낭독해 드릴게요. 크리스마스 선물. 오 헨리. 1달러 87센트. 그것이 전부였다. 그것도 그 중에 60센트는 1센트짜리 동화였다. 이 돈은 잡화상이나 채소 장수나 푸주간 주인에게 떼를 써서 한두 푼씩 모은 것이었다. 이렇게 애누리를 하다 보면 지나치게 무례한 짓을 하는 것 같아 얼굴이 붉어지기 일쑤였다. 델라는 이 돈을 3번이나 세어보았다. 세어보고 또 세어보아도 1달러 87센트였다. 다음 날이 크리스마스였다. 사실 초라한 침대에 엎드려 엉엉 우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델라는 그렇게 실컷 울었다. 울고 보니 인생이란 눈물과 웃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도 눈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이 집 안주인이 울음을 터뜨린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서서히 넘어가는 동안 우리는 집 안 구경을 하기로 하자. 가구가 딸린 이 아파트의 방세는 일주일에 8달러로 아주 형편없는 것은 아니지만 불황자 단속반이 들이닥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 만한 집이었다. 아래층 현관에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편지함이 있고 또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는 초인종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임스 딜링함 영이라고 씌어진 문패가 붙어 있었다. 이 딜링함이라는 이름은 그 주인이 주당 30달러씩 받던 호경기에는 미풍에 휘날리기도 했지만 이제 수입이 20달러로 줄어들자 발에서 겸손하고 다소곳한 글자로 줄어들려는 듯 보였다. 그러나 제임스 딜링함 영씨가 귀가하여 2층 방에 도착하면 이미 델라라고 소개한 제임스 딜링함 영 부인이 짐이라고 다정하게 부르며 힘껏 포옹해 주었다. 이것은 정말로 흐뭇한 일이었다. 델라는 울음을 그치고 분첩으로 뺨에 분을 바르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창가에 서서 회색 고양이가 회색 뒷마당에 회색 담장 위를 걸어가는 것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그녀가 짐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줄 돈이라곤 1달러 87센트밖에 없었다. 그것도 여러 달 동안 푼돈을 모아서 이 정도가 된 거였다. 일주일에 20달러로는 어쩔 수가 없었다. 지출은 항상 예상을 초과했다. 사랑하는 남편 짐에게 선물을 사줄 돈이라고는 1달러 87센트 뿐이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어떤 선물을 사줄까 하고 이리저리 생각하며 여러 시간을 즐겁게 보냈다. 훌륭하고 귀한 선물, 짐이 조금이라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선물을 하려고 궁리했다. 방 안에는 창문과 창문 사이에 벽거울이 걸려 있었다. 싸구려 색방에서나 간혹 볼 수 있는 거울로 가냘프고 민첩한 사람이나 세로로 기다랗게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언뜻 볼 수 있었다. 물론 델라는 날씬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창가를 떠나 거울 앞에 섰다. 그녀의 두 눈망울은 영롱하게 반짝이고 있었지만 얼굴은 곧 핏기를 잃었다. 그녀는 재빨리 머리카락을 풀어 길게 늘어뜨렸다. 제임스 딜링함 영 부부에게는 커다란 자랑거리가 2가지 있었다. 하나는 할아버지 때부터 전해 내려온 짐의 금시계였고
다른 하나는 델라의 긴 머리칼이었다. 만일 시바의 여왕이 통풍칸 건너에 있는 옆집 아파트에 살았더라면 델라는 머리칼을 말리는 척하고 창밖으로 머리칼을 늘어뜨려 여왕의 금은 보석이 그 빛을 잃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솔로몬 왕이 이 집 관리인이 되어 지하실에 온갖 보물을 쌓아놓고 살았더라면 짐은 지날 때마다 시계를 꺼내어 세민난 왕이 자기 수염을 연방 쓸어내리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아름다운 델라의 머리칼은 마치 갈색 폭포처럼 잔물결을 지으며 윤기 있게 늘어져 있었다. 잠시 후에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재빨리 머리칼을 감아 올렸다. 그때 그녀는 순간적으로 비틀거리다가 곧 중심을 잡았다. 눈물이 낡은 빨간색 양탄자 위로 떨어졌다. 델라는 낡은 갈색 재킷에 모자를 쓰고 눈에는 아직도 눈물이 맺힌 채 거리로 나섰다. 그녀는 소프로니 마담 상점, 각종 모발품 취급이라고 씌워진 간판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델라는 단숨에 계단을 뛰어오르고 나서 숨을 헐떡이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체격이 크고 피부가 하얀 마담은 소프론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쌀쌀해 보였다. 제 머리칼을 사시겠어요? 글쎄요. 마담이 대답했다. 모자를 벗으세요. 우선 한번 봅시다. 갈색 머리가 마치 폭포처럼 물결치며 늘어졌다. 20달러 드리지요. 마담은 익숙한 솜씨로 머리채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빨리 잘라주세요. 델라가 동의했다. 놀랍게도 그 후 시간은 장밋빛 날개를 단 듯 흘러갔다. 이것 참, 어울리지 않는 비유는 그만두기로 하자. 그녀는 짐에게 줄 선물을 찾아 가게란 가게를 온통 뒤지며 다녔다. 그러다 드디어 찾아내고야 말았다. 그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짐을 위해 만들어 놓은 듯했다. 그녀는 여러 가게를 구석구석 다 찾아보았지만 어떤 가게에도 이런 것은 없었다. 그것은 디자인이 간결하면서도 우아한 백금 시계줄로서 보통 좋다는 물건처럼 비속한 장식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물건 자체가 훌륭한 것이었다. 그것은 짐의 시계와 어울려야만 진정한 가치가 나타날 만한 것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보자마자 짐이 가져야 빛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남편을 닮은 듯했다. 과묵하고 귀중한. 이 말은 시계줄과 짐, 둘 모두에게 걸맞은 표현이었다. 그녀는 21달러를 지불하고 나머지 87센트를 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이 시계줄을 시계에 달면 짐은 어떤 모임에서든 마음 편하게 시계를 꺼내볼 수 있을 것이다. 시계는 훌륭했지만 시계줄이 없어서 낡은 가죽끈을 달았기 때문에 그는 남몰래 시계를 꺼내보곤 했다. 델라는 집에 돌아오자 황홀했던 흥분이 다소 가라앉았고 신중하고 침착해졌다. 그녀는 헤어 아이언을 꺼내어 끝없는 애정과 넓은 마음으로 보기 흉하게 깎은 짧은 머리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이런 일은 누구나 알다시피 성가시고 힘든 일이다. 40분도 못 돼서 그녀의 머리는 짧은 곱슬머리가 됐다. 그 머리 모양은 그녀를 개구쟁이 어린 학생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조심스럽게 이모저모 따지며 들여다보았다. 만일 짐이 나를 용서하고 다시 봐준다면?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 애는 내가 코니 아일랜드 합창단 단원 같다고 할 거야. 하지만 난들 어쩌란 말이야? 1달러 87센트로는 별 수 없잖아? 7시가 되자 그녀는 커피를 끓이고 나서 난로 위에 프라이팬을 얹고 고기를 요리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짐은 늦게 오는 일이 없었다. 델라는 시계줄을 손에 꼭 쥐고 남편이 들어오는 문 가까이에 있는 식탁 모퉁이에 앉았다. 바로 그때 아래층 계단에서 남편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었다. 지금도 그녀는 하느님, 제발 남편이 저를 여전히 예쁘다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진이 들어왔다. 그는 여윈 얼굴에 몹시 진지한 인상이었다. 가련해 보이는 그는 22살밖에 안 된 나이에 집안을 꾸려나가야 하는 힘든 짐을 지고 있지 않은가? 그는 새 외투를 사야 했지만 장갑도 없었다. 짐은 문 안에 들어서자 마치 메추라기 냄새를 맡은 사냥개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는 델라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그녀가 읽을 수 없는 감정이 떠올랐다. 두려웠다. 그것은 분노도 아니고 경악도 아니고 실망도 공포도 아니었다. 그녀가 얘기했던 일말의 감상이 아니었다. 그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응시할 뿐이었다. 델라는 머뭇거리며 식탁에서 일어나 그에게로 갔다. 여보, 짐.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그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지 마세요. 당신에게 선물도 하지 않고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가 없어서 머리칼을 잘라 팔았어요. 머리칼은 또 자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내 머리칼은 참 빨리 자라요. 여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해줘요. 그리고 우리 즐겁게 지내요. 당신은 모르죠?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잘 어울리는 예쁜 선물을 샀는지. 머리를 잘랐다고? 짐은 아무리 고심해도 이 엄연한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힘들여 물었다. 네, 잘라 팔았어요. 그래도 전처럼 사랑해 줄 거죠? 머리칼이 없어도 나는 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짐은 신기하다는 듯이 방을 둘러보았다. 머리칼이 없어졌단 말이지? 그는 거의 바보처럼 말했다. 찾아봐도 소용없다니까요. 델라가 말했다. 팔아버렸어요. 팔아서 없어졌다니까요. 여보,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화내지 마세요. 그 머리칼은 당신을 위해서 판 것이니까요. 그녀는 갑자기 아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에 대한 제 사랑은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어요. 여보, 고기를 준비할까요? 짐은 느닷없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 같아 보였다. 그는 아내를 껴안았다. 잠시 이 이야기에서 벗어나 생각해보자. 일주일에 8달러나 1년에 100만 달러나 다를 것이 무엇인가. 수학자나 현자는 옳지 못한 답을 할지 모른다.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귀중한 선물, 마테오 복음 2장 91절. 그 안에도 이에 대한 대해답은 없었다. 이 불가사의한 해답은 나중에 밝혀질 것이다. 짐은 외투 주머니에서 선물 포장이 된 작은 상자를 꺼내서 식탁 위에 놓았다. 절대로 오해는 하지 말아요. 당신이 머리칼을 자르든 자르지 않든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어. 그러나 저 상자를 풀어보면 왜 내가 잠시 동안이나마 멍하게 있었는지 알게 될 거요. 그녀는 새하얀 손으로 민첩하게 리본을 풀고 종이를 폈다. 그러자 황홀한 환성이 터졌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재빨리 변하여 히스테리컬한 울음으로 바뀌었다. 그리하여 이번엔 이 아파트의 바깥 주인이 온 힘을 다해 안주인을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 눈앞에는 머리핀이 놓여 있었다. 옆머리와 뒷머리에 꽂는 한 세트의 핀이었다. 델라가 브로드웨이에 있는 한 상점의 진열장에서 보고는 오래전부터 갖고 싶어 했던 핀. 가장자리에는 보석이 박혀있고 진짜 가죽으로 만든 아름다운 핀. 잘라버린 그 고운 머리칼에 꽂으면 잘 어울릴 빛깔의 핀이었다. 잘라버린 그 고운 머리칼에 꽂으면 잘 어울릴 빛깔의 핀이었다. 값이 엄청나게 비싸서 감히 가질 생각도 못하고
그저 안타깝게 선망해 오던 핀이었다. 이 핀이 그녀의 소유물이 되었지만 정작 그렇게 탐내던 장식물을 더욱 빛나게 할 머리칼은 없어졌다. 델라는 그 핀을 품속에 꼭 껴안고 눈물이 고인 눈을 들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보, 제 머리칼은 아주 빨리 자라요. 그러고 나서 델라는 꼬리에 불이 붙은 새끼 고양이처럼 벌떡 일어나 아! 하고 소리쳤다. 짐은 아직도 그의 아름다운 선물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손바닥 위에 시계줄을 올려놓고 그에게 내밀었다. 귀중한 금속 시계줄은 그녀의 밝고 열렬한 마음의 빛을 받아 한층 더 반짝이는 것 같았다. 여보, 참 멋있지요. 온 시내를 뒤져서 찾아낸 거예요. 이제는 하루에 100번이라도 시계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당신 시계를 이리 주세요. 줄과 시계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봐야겠어요. 짐은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긴 의자에 기대 누워 미소를 지었다. 여보, 그가 말했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당분간 치워둡시다. 지금 바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훌륭한 것 같아. 당신의 머리핀 살 돈을 마련하느라고 시계를 팔아버렸소. 자, 고기나 준비해요. 주지하다시피 동방박사들은 말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에게 선물을 가져온 현인들이었다. 그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는 풍속을 만들었다. 그들은 현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선물도 재치 있었을 테고 같은 것일 경우 바꿀 수 있는 특전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나는 여기에 서로를 위해 가보를 어리석게 희생시킨 셋방 아파트에 사는 젊은 부부의 딱한 이야기를 어설프게 늘어놓았다. 현대의 총명한 사람들에게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들 가운데 이 젊은 부부가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선물을 교환하는 사람 중에서 이들이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다. 온 세상에서 그들이 제일 현명하다. 그들이 바로 동방박사다. 이야기는 여기에서 막을 내립니다. 오헨리는 1862년에 태어나 1910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오헨리라는 이름은 필명이에요. 본명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랍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그린스버로에서 태어났고요.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숙모 밑에서 자랐답니다. 그는 숙모가 경영하는 사숙에서 초등교육을 받고 숙부의 약국에서 일하면서 독서와 사교를 통해 훗날 작가로 대성할 투시력과 추리력을 키웠다고 하네요. 일찍 자립한 그는 1882년 텍사스주로 이주해서 카우보이, 점원, 직공 등등 여러 직업을 전전했답니다. 결혼 후에는 오스틴 퍼스트 내셔널 은행에서 근무했는데요. 주간지 롤링스톤을 창간하고 휴스턴지에 유머러스한 글을 기고하는 등 문필 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요. 1896년에 공금 횡령죄로 고발되어 갔고요. 남미로 피신을 했답니다. 아내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귀국을 했는데 결국 아내는 죽고 자신은 체포되어 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범수로 석방된 후에 수감 생활 동안에 풍부한 체험을 소재로 해서 단편 소설을 썼는데요. 이후 작가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뉴욕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본격적인 문학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헨리는 소설가로 활동한 약 10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세상에나 단편을 300여 편 발표해서요.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풍부한 상상력과 구성력을 바탕으로 써내려간 작품들은 의외의 결말을 통해서 따뜻한 웃음과 콧등이 시큰해지는 감동을 자아내는데요. 1918년에 그를 기리기 위해 오헨리 기념 문학상이 제정되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작품집에는요. 양배추와 왕, 400만, 서부의 마음, 손질된 등불, 운명의 길, 회전목마, 엄격한 사업, 뒹구는 돌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 잎새 그리고 20년 후라는 소설도 바로 오헨리의 작품입니다. 농부 아내가 들려주는 소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옥수수 익어갈 무렵에 다시금 폭포수처럼 햇빛을 받아서 흘러내리는 그 옥수수의 수염 그것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영상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종종 소설 이야기로 만나요. 시도 읽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랑 잘 지내도록 해요. 여러분 삶에 늘 축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